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줄이기부터 한다. 90년 현대인의 체중관리 핵심은 인슐린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살이 찌는 원리에서 인슐린이 왜 살찌는 호르몬인지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인슐린은 죄가 없다. 죄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진 우리에게 있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줄이는 것이 살찌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탄수화물과 단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연예인들의 방송에서 요즘 다이어트 중에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었다. 적어도 탄수화물 제한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마시는 걸 어떻게 끝냐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성과 늘 먹던 탄수화물이 나빠봐야 얼마나 나쁠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섞인 표현인 것 같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육류 또는 지방만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일 만큼의 영양분을 지방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그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식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탄단지 비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탄고지 식단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에 건강한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체중 감량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식단이다. 대사를 꾸준히 끌어올려주기 위해 건강을 지키면서 감량을 잘 내고 요리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평소에 있을 사람보다도 훨씬 적게 먹으면서 배를 골지 않아도 되고 이를 악물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들어본 적이 있던가?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을 뿐이다. 당질 즉 탄수화물을 많이 자주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빈자리 채소, 육류, 생선을 골고루 채우면 된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랫동안 당질 가득한 음식에 길들여진 탓에 며칠을 못 버티고 포기할 수도 있고 며칠 이렇게 참았는데 흔한 말로 입이 터져서 피자며 라면까지 더 폭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탄수화물을 끊으니 당면을 끊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탄수화물을 줄이는 일이 힘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식단에서 탄수화물과 단양념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될 것이고 달콤한 음료수나 과자를 예전처럼 자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도전해서 이전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더 절제하면 된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해서 조금 더 줄여보자.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마이너스라는 사실만 명심하고 내 몸이 대사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탄수화물 시간이라도 우리 몸은 필요한 또 탄수화물을 생산함으로 부족할 리가 없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만 단맛나는 식품을 멀리 보자. 예전보다도 음식의 단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다. 당장 끊어야 하는 탄수화물, 단맛이 나는 거, 모든 거, 청량음료, 또는 빅스커피, 에너지 드링크. 체중 감량의 목적이라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누구나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기를 원한다. 체중 감량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좋다. 단 급격하게 식사를 바꾸는 것이므로 면역력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엄격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 5에서 10%, 단백질 25에서 25%, 지방 65에서 75% 비율로 식단을 개혁하고 순탄수화물의 섭취는 20g 미만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주는 공깃밥에는 약 67g의 순탄수화물에 들어있으므로 3분의 1을 먹어도 하루 섭취 탄수화물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적어도 20일 이상 유지해야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 무리 없이 저탄고지를 진행할 계획이거나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 후에 유지하려는 사람은 순탄수화물의 섭취량을 100에서 150g 미만으로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그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필요 에너지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섭취 내용을 정하면 된다. 탄소 10%, 단백질 25%, 지방을 70, 80%. 곡류와 과일의 당질은 건강하다고? 탄수화물 속의 당질이 건강하다고 들어오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서로는 내내 밥을 먹어온 민족인지라 과일은 살도 안 찔 것 같다고 포도당은 과당은 큰 차이가 더 포도당은 대부분 세포에서 연질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또 과당은 간에서 과당 가식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후식으로 과일은 부담없이 먹게 되거나 한 번 과일을 먹기 시작하면 많은 양을 먹어도 그다지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렙틴의 작동을 무력화 하는 과당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가장 나쁜 것은 탄산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이다. 그렇다고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디저트로 가볍게 한두 조각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 한 끼의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은 건강에 나쁘지 않다. 다만 체중을 감량하려면 과일도 초반에는 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르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당류 제로라고 선전하는 많은 탄산음료는 대개 아스파르탐이 들어있으므로 아침에 탄산음료를 끓여보는 것이 어떨까? 과일별 당 함유량은 사과, 과당, 포도당, 포도, 설탕,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인간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됨으로 안정적인 대사가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대사가 잘 되면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져서 체지방을 잘 태워서 없애는 몸이 된다. 건강과 다이어트가 함께 작동하는 원리다. 오늘은 대사를 위해서 비만 예방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다면 빈자리를 채울 가장 좋은 재료는 지방이다.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양질의 에너지원이다. 아직도 지방을 떠올리면 비만과 성인병이 연상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이 생각부터 떨쳐내야 한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이 바로 체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체지방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설명이 되었다.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맹신 탓에 지방을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이다. 지방을 먹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지방은 20에서 25%를 차지한다. 지방은 세포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며 체온을 유지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들 사이에서 소통을 책임지고 대사의 중심이 되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 없이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할 수도 없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노령층은 적당량의 지방을 꼭 섭취해야 한다. 지방에 대한 오히려 제작된 지방을 멀리하는 식습관은 성장 호르몬 결핍, 비타민, 무기질 결핍, 그리고 대사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은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이건만 너무도 오랫동안의 비만의 원인으로 치부되었고 이를 근거로 인류는 반世기 이상의 저지방 식단을 강요받아 왔다. 지방을 만병에 그냥 일어나긴 찍고는 저지방 우유, 식물성 기름, 되도록 비계가 덜 붙은 목살 등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저지방 식단이 건강 식단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오히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다음 그래프로 보면 저지방 다이어트 권장 시점 이후 비만과 당뇨병이 그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지방이 비만의 원인이었다면 이 그래프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만과 당뇨병 증가율. 지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지방을 마음껏 먹자. 그런데 지방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나쁜 지방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지방이 어떤 것이 나쁜 지방일까? 지방은 성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우리 몸에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있으니 잘 구분해서 먹어야 한다.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은 가장 안정된 형태의 지방산이다. 산배될 위험이 적고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장거지 식단에서 권장한다. 동물성 또 육류의 생선, 버터라드 등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실온에서 하얗게 굳으며 포화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불포화지방산은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중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산처럼 안정된 형태의 지방산으로 또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올리브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반면에 불안정한 형태인 다중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뉜다. 다중 불포화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지만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전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면 염증반을 일으키므로 식수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르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호두, 아몬드, 마카데미아 등의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도 오메가3 함량이 높아 권장할 만하다. 반면에 오메가6 비중이 높은 대두유, 옥수수, 홍화씨유 등의 섭취를 피하자. 이 지방들은 발현점이 낮아서 산화하기 쉽고 산화된 지방은 위험증의 원인이 된다. 트랜스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산피를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으로 마가린, 셔터링 같은 견과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식물성기름을 튀길 때 만들어진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의 발병률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다.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할까?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은 100이면 100,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말고 식물성 지방은 어떠냐고 묻는다. 동물성 지방 대신에 식물성 지방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졌으니 어찌 보면은 당연한 질문이었고 나 역시도 한때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 즉 포화지방이 심장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명났으며 지방은 또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포화지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 이부터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오메가6 비율을 특정 오메가3와 맞추고 또 신장 기능 등의 문제로 육류를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코코넛, 또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지방을 잘 활용하면 채식 위주 식단을 하면서도 좋은 지방을 넉넉히 섭취할 수가 있다. 권하는 거. 권장하는 지방은 호두, 올리브유, 코코넛, 둥그런 생선, 또 지방산, 버터의 동물 생크림, 피해야 하는 지방은 대두유, 호두씨,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지방과 근육의 관계는 사람 몸에는 근육과 지방이 있다. 근육이 많다는 것은 일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고 지방이 많다는 것은 놀고 먹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르작동 원리는 똑같다. 무조건 채우고 보려고 한다. 근육이 빈자리는 지방이 채우려 하고 또 반대로 지방의 빈자리는 근육이 채우려 한다. 따라서 근육이 늘으면 지방이 설 곳이 없어지고 근육과 지방의 관계는 친구에 비유하자면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나쁜 친구들이 끼어들 틈이 없지만 좋은 친구들이 없으면 나쁜 친구라도 사귀어서 허전함을 달리려 하는 것과 같다.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쓰레기 수거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다. 쓰레기를 집 안 여기저기에 두면은 더럽고 악취가 나니까 쓰레기장에 가져다가 놓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를 가둬두는 역할도 한다. 그렇지만 쓰레기는 언제 수거하고 배출할까?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자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배출할 준비가 되었음을 몸 밖으로 그리고 공복일 때 배출, 그것이 바로 디톡스다. 만약에 내 몸이 아직 준비되어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쓰레기 수리장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독소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며 그럴 것이다. 그러니 식단과 운동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방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몸이 준비되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리고 근육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단단하고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단백질은 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에 관련 또 짚어봤는데, 그런 단백질의 역할은,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로 우리 몸의 20%를 차지한다. 60%를 차지하는 수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영양이다. 단백질은 근육 대사 활동을 또 지방 이 몸속에 저장되는 것을 억제하며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또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저탄 고지를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있고 단백질이 인슐린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문제도 아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식품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위와 십이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흡수한 아미노산은 간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필요한 여러 형태로 재합성이 되고 혈액에 의해서 전신으로 운반이 된다. 단 단백질 섭취가 과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단백질을 간에서 처리하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신장에 걸려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라고 권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간이나 신장에 있는 지병 있지 않은 한 또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단백질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단 단백질 보충제는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분말이나 액상 상태의 인공 단백질 보조제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이다. 평소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서 혈당치가 높지 않다면 단백질이 인슐린을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량도 많고 단백질 혈당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단백질로 인한 인슐린 반응도 커진다. 따라서 평소에 혈당치가 높던 사람의 저탄 고지 식단으로 바꾸면 초기에는 단백질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인슐린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지방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에 안정된 키토 식습 상태에서는 단순히 단백질 섭취가 늘었다고 해서 인슐린이 자극되는 일은 거의 없거나 또 미미할 것이다.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얼마나 할까요? 한 260, 450 정도의 그램이다. 단백질 섭취 고려할 점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용량을 섭취하면은 주의할 점은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문화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인데, 양질의 단백질 어떤 것일까요? 방부제 같은 것이 없는 이런 것들, 또 육류 섭취 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선택해서 먹도록 하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특정 단백질을 피하자.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당이 함유되어 있어 육류 속의 단백질보다 인슐린을 더 많이 자극한다. 그러니 단백질도 가려 먹자. 발효식품, 청국장이나 낫또, 자연 발효 치즈는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지 않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같이 먹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고혈당 상태에서 단백질을 먹는 것 같다. 고혈당 상태에서 단백질이 탄수화물처럼 인슐린을 자극하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같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백질을 부족하면 피부와 모발 문제가 근육과 단백질 보충제. 참 이상하기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또는 근육을 키울 목적으로 헬스 트레이닝 등 무슨 운동이든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단백질 보충제의 구입이다. 이유를 보면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소실되는 다는 괴담인 것 같다. 근육이 늘리고 체지방만 쏙 빼고 싶은데 운동으로 칼로리 소비가 늘면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다고 알려져 있으니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당에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모두 소비한 다음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탄수화물 제한 등 콜라겐을 쓴다. 2단계는 체지방이 분해된다.
3단계는 근육이 분해된다. 새로운 영향으로. 저등고지다 예도 3단계 실제법 특히 저등고지 식단을 처음 시작할 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폭식이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지방대사가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고 2, 3주가 지나면 케톤체 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때부터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체중 감량이 멈추거나 조금 늘어도 할 것이다. 3번째, 저등고지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기. 탄수화물 섭취량은 몸 상태에 맞게 늘려가되 하루에 150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체 섭취 칼로리의 25%를 넘지 않는 선이다. 것이다. 됐어요.